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고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9시 30분에 첫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나중에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났고 특검팀과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 씨는 딸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경우 수백억 원에 이르는 환수금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건설사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딸 이모 양은 구속 전 신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지만 침묵했습니다. 개발 중인 정찰용 무인기가 추락하자 감독기관이 연구원들에게 무인기값 67억 원을 물어내란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대 과실이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한 과학도의 청원에 16,000명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인사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가입한 단체나 정당의 직책과 활동 기간, 독신인 경우엔 그 이유까지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기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됩니다. 이때 아파트 시세가 뛰는데 1억 원이 넘는 웃돈을 주고 임차권을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당일의 상황 보고 일지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에 처음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9시 반에 첫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 이후 첫 지시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조작한 걸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에서 2가지 버전의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된 일지입니다. 하나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돼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탄핵 심판 재판 과정까지 당시 청와대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서면 보고를 받으시고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지에는 첫 보고가 오전 9시 30분에 이뤄진 걸로 적시됐습니다. 두 일지의 작성일을 보면 사고 당일 9시 30분이었던 첫 보고 시점이 사고 6개월 뒤 10시로 수정된 거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내렸으니까 첫 보고 시점을 30분 늦추면 그만큼 빨리 대처한 셈이 됩니다. 1분 1초가 급했던 순간이란 점에서 청와대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 세 번째 보고 시점도 10분 늦춰졌고 네 번째 보고는 아예 사라졌다고 임 실장은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석 달 뒤 국가 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을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문서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닌 안행부라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 20여일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했다고 임종석 실장은 밝혔습니다. 원래는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와 재난상황정보를 종합관리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걸 안보는 안보실장, 재난은 안행부 장관으로 문구를 바꿨다는 겁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문구도 삭제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란 역할만 남겼습니다.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정 지시 문서엔 원문을 붉은 펜으로 줄을 긋고 바꿀 내용을 손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이 기본 지침을 수정하려면 법제처장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 불법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월호 문서 조작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왜 이 시점에 예고도 없이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 공작에 나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청와대는 위기관리 지침을 개정하려다가 찾아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고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파일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 들어있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들여다봤는데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볼펜으로 빨간 줄이 가 있고 필사가 돼 있는 이 과정을 쫓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다시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때문에 지침을 불법 변경했는지 보려고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에서 문서를 검색했고 어제 파일로 남아있던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발표 시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론전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바른정당은 청와대 설명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면서도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겠다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 때보다 좀 더 수척해지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1심 선고 후 48일 만입니다.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전직 임원들도 나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 때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공방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첫 공판부터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특검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공을 들였고 삼성 측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본 핵심 근거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특검이 만들어낸 가공의 틀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화하는 데 전력했습니다. 이미 이 부회장이 그룹 내 충분한 지배력을 확보한 만큼 승계 작업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이 세자에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최근 내용이 공개된 청와대 문건을 빗대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2번 더 주요 쟁점별로 주장을 정리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SBS 유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고 김광석 씨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혹과 논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딸이 숨지기 몇 시간 전에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어제 SBS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감기 증상으로 열만 있었을 뿐 호흡곤란 같은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입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후 2시쯤 경찰서에 나타난 서혜순 씨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도 20분 가까이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먼저 서현 양이 심각한 폐 손상으로 숨질 때까지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는 딸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냥 감기약 먹고 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 먹고 그냥 소파에 이렇게 잠깐 앉아있었던 거고 특별한 그렇게 호흡곤란 이런 건 아니에요. 서현 양의 사망 사실을 10년 동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일으켜 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 저하고 회사하고만 들어가 있어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씨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겠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팩트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인터뷰했던 내용 이렇게 짜집게 해서 영화로 만들었고 저한테 수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허락도 없이 또 자신에게는 저작료가 1년에 700에서 8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고 고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말도 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 조사에 앞서 서현 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서 씨에 대한 오늘 조사는 밤 늦게야 끝날 예정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SBS가 단독 입수해서 어제 전해드렸던 고 김광석 씨의 부검 감정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광석 씨 사망 이후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의혹이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검 감정서를 봤을 땐 타살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기록을 토대로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고 김광석 씨는 발견 당시 늘어진 전깃줄에 목이 감긴 채 계단에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먼저 스스로 목을 맨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들은 부검 감정서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사망 직후와 발견 당시 모습은 달랐다는 겁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김 씨의 목에는 줄자국이 있는데 목젖 오른편의 자국은 수평으로 나 있지만 왼편의 자국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숨진 순간에는 발견 당시보다 조금 더 몸이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려도 지금 이런 사건이 나오고요. 이렇게 매달리고 이걸 짧게 하면서 이렇게 매달려도 이런 사건이 나오거든. 이렇게 목을 메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앉아서, 심지어 더 심하게는 침대에 누워서 머리만 침대 밖으로 매달아서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 씨의 얼굴에 난 상처도 타살 의혹의 한 근거입니다. 감정서에는 턱에 미세한 표피박탈, 즉 긁힌 상처 3개, 우측 귓볼의 길이 0.7cm의 베인 상처와 그 주변 1.5cm, 3cm의 표피박탈, 모두 6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충격의 흔적이라고 하면은 그 하부 조직에 손상이 있어야 돼요. 턱뼈가 부러졌다거나 또는 피하 출혈이 심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충격. 목을 맨 줄 자국이 너무 깨끗한 것을 보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서 타살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저항이 가능했고 혈액 등에서도 일체 약물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전문가들 의견대로 타살이 아니라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점에서 이 부검 감정서에 나와 있는 손목 흉터와 상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 씨가 이전에도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흔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고 김광석 씨 부검 감정서의 손목 부분 기록입니다. 오른쪽 손목에서 신선한 선상의 표피박탈 2개소가 보임. 신선하다는 건 사망 전후로 가까운 시점에 난 상처를
선상은 선 모양으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난 상처를 뜻합니다. 표피박탈은 상처가 깊지 않다는 뜻입니다. 깊을 경우엔 절창이라고 씁니다. 보통 주저운을 표현할 때는 두 개라 해도 선상에 평행한 이런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걸 의미했을 것 같은데. 또 감정서에는 김 씨의 오른쪽과 왼쪽 손목에 각각 오래된 선상의 반은, 즉 흉터가 하나씩 있다고 써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벤 듯한 상처에 아문 흉터가 손목에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칼로 벤 듯한 상처가 양쪽 손목에 우연히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손목 앞쪽에 여러 개의 선상 반응이 있으면 전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는 합니다. 손등 쪽이면은 또 그런 걸 추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흉터는 김 씨의 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당시 부검인은 왜 굳이 감정서에 서술했을까? 수사에 도움이 되게 이 사람의 과연 전에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 거로 생각합니다. 손목에 오래된 상처를 자세히 기술한 부검 감정서는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한 카지노 공기업이 제휴 관계에 있는 카드 회사들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임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0일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적폐청산에, 야당은 정부 무능 심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오늘 12개 상임위가 동시에 열렸고 북핵 해법에 대한 공방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실제 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대북 외교에서 우리만 소외된 것 아니냐, 즉 코리아 패싱이 현실이 된 것 아니냐고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패싱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우리 얘기죠. 다른 나라가 지금 다른 외교 서클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배제한 미국의 단독 전쟁 가능성에 대해선 송영무 국방장관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서 미국이 단독으로 한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무력 시위를 벌일 때 미국과 사전 협의는 물론 매티스 국방장관과 통화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재배치를 해야만 그나마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강 장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 지원서를 낸 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평창 조직위는 아직 북한이 지원서를 낸 건 아니고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에 참가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보통 모델하우스만 지어놓고 분양하지만 후분양제는 어느 정도 집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으는 겁니다.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박민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가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통 모델하우스만 보고 아파트를 계약하지만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후분양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자기 자금 부담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사전에 아파트 품질을 확인할 수 없고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들은 있죠. 하지만 후분양제는 소비자 입장에선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는 도태될 거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공사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돈 없는 수주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주 관련 위법 행위 적발 시 시공권 박탈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역 사거리. 도로 한쪽에 홍보 물품이 가득 쌓여 있고 건설사 직원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에 맞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직원들이 홍보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한 건설사는 정부가 시정을 명령한 거액의 이사비를 여전히 제시합니다. 세당 4천만 원. 조합원님의 개발 이익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내년에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경우 환수금 569억 원 전액을 업체 측이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시공사를 결정하는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서도 가구당 2천만 원의 이사비 공약이 내걸린 상황. 이처럼 재건축 수주 과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위법 행위 등으로 공사를 따낼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고강도 제재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마련하는 제도 개선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의 협회인 한국주택협회는 다음 주에야 자정결의대회를 벌이겠다고 밝혀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을 사실상 총지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건들을 SBS가 확인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 기록을 보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 보수단체나 공영방송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위인전에 좌편향 인사들이 많다고 트집 잡는 내용도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16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록 내용입니다. 10월 20일 고엽제 전후에 10월 21일 통진당 해산본부 등 보수단체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지지 성명 날짜와 신문 광고 계획이 적시돼 있습니다. 모두 예정대로 실행됐습니다. 사흘 뒤엔 정치권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비판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데 역시 적힌 대로입니다. 집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국민을 갖다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참 옳지 못하다. 앞선 9월 30일엔 KBS, EBS 등 공영매체 동원도 강조합니다. 이후 KBS 메인 뉴스의 관련 보도는 2건에서 36건으로 급증했다고 KBS 새 노조가 밝혔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열어놓고 받아들이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왜곡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화이트리스트, 시민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청와대가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것이죠. 11월 회의록에선 어린이 위인전의 좌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질타합니다. 전태일, 채 개발화 등이 소개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국정교과서가 VIP, 즉 박 전 대통령 관심사안이지만 청와대 대신 교육부가 진두지휘하라는 지시도 확인됩니다. 당시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무대 뒤에서 총지휘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은 피하려 한 겁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던 정찰용 무인기가 시험 비행을 하다 추락하자 감독기관이 연구원들에게 67억 원을 물어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연구원의 명백한 실수 때문이란 건데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한 대가 시험 비행 중 추락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바람의 속도, 방향을 인식하는 테스트 장비를 거꾸로 다는 바람에 무인기와 장비가 서로 바람의 방향을 반대로 인식해 무인기가 기계적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꾸린 방위사업 감독관실은 연구원들의 중대 과실에 의한 자산 손괴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손해배상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무인기 가격이 67억 원이니 해당 팀 연구원 5명이 각각 13억 4천만 원씩 손실액 전액을 메우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SBS 취재 파일을 통해 알려지자 한 과학도가 지난 2일 청와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청원이 제기된 지 열흘 만에 16,000명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고, 이러니 이공계 자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실패 없는 연구 개발은 없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연구 개발 중에 착오에 대해서 손실액 전액을 배상시키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위험 부담이 따르는 첨단 연구 개발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 개발 중 시제품은 소모되기 마련이어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자산이 아니며 연구 개발 과정에서 실패와 실수는 불가피하다며 방위사업 감독관실의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이영학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부터 그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영학의 딸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현재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 조사에선 딸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둘러쓴 이영학의 딸 14살 이모 양이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옵니다. 법원은 이 양에 대한 구속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양이 살해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김모 양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 이 양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양이 실종된 지난달 30일 밤 김양의 어머니가 이 양에게 전화하자 오후 2시 반까지 함께 놀다가 우림시장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헤어졌다며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양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있고 아버지 이 씨가 왜 친구를 부르라고 하는지 알면서도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학의 석연치 않은 행동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6일 아내가 투신했던 현장 CCTV 영상입니다. 딸과 다른 여성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영학은 태연히 담배부터 피우고 물을 뿌리며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경찰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늘부터 이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김양을 부른 것으로 보고 내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또 이영학이 유서라면서 스스로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울먹이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약을 먹은 거라며 억울해하는 내용인데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이영학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뒤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입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숨진 부인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보,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하게 됐어. 그러면서 피해자 김양이 스스로 약을 먹었다고 꾸며내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약을 넣었는데 와가지고 햄버거 시켜 먹으면서 그걸 먹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게 됐는데 당신은 알지? 지적장애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이코패스에 훨씬 가까운 감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투로 부인이 숨진 건 경찰 탓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로 할 수 있는데 경찰 자빠자느라고 전화도 안 받고 혼자 방황하다가 죽은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나중에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좀 더 이해심 있는 자비로운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목적. 셀럽들한테 보통 나타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치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듯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내를 사랑했다고 유난히 강조하는 대목에선 오히려 아내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려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한 공기업의 인사 기록 양식입니다. 자, 기본 정보로 혼인 여부를 묻고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왜 안 한 건지 그 사유까지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또 키와 몸무게, 부모의 학력처럼 업무와 관계가 없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사 기록에 남기는 공공기관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 실태를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는 인사 기록 카드를 작성하며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인 재산은 물론 부모의 학력과 직업까지 적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스펙까지 약간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또 다른 공기업의 인사 기록입니다. 직원이 가입한 단체나 정당이 어디인지와 함께 직책과 활동 기간도 알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 여부를 적게 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직원에게 왜 혼자인지 그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쭉 저희들이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 같은 게 기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기업 등 75곳의 인사카드 양식을 분석한 결과 18곳이 몸무게와 같은 신체 기록을, 24곳이 종교나 단체 가입 현황을, 5곳이 주거 형태와 재산 등 경제적 수준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이력서 작성 지침에도 맞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권 침해를 막고 직무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선 인사카드 양식부터 변해야 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중국의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한글 공부 열풍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를 소재로 한 교재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맞춤법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천송이 코트, 또 치맥 같은 문화현상까지 전파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그런데 첫눈 오는 날엔 치킨에 맥주인데. 저기 모범택 앞에 세워줘라. 왜 또 그래? 중국 대형 서점에서 팔리는 별그대 한글 교재 내용입니다. 맞춤법이 온통 엉터리입니다. 대체 나갖고 장난치는 저희가 뭐야?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계약 없는 해적판이다 보니 제대로 된 감수나 교정이 어렵습니다. 계약한 사실이 없다. 대응 어떻게 하세요? 해명을 해가지고 중국은 사실 힘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한한령으로 중국 내 콘텐츠 사업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있어도 항의나 법적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류를 대하는 중국의 두 얼굴에 우리 콘텐츠 사업의 피해는 물론 한글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한 공기업이 카드 회사들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2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장 간 곳은 대부분 외국의 유명 휴양지였고 가서 하는 일은 대부분 관광이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의 내부 문건입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임직원 246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와이, 스위스, 그리스 등 유명 관광 휴양지가 대부분이고 크루즈 관광, 타조 농장 방문 등 일정도 관광 일색입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부실하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부실했던 부분은 좀 인정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출장에 대한 계획 실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가지고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를 댄 곳은 법인카드와 복지카드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국내 카드사 5곳이었습니다. 매년 카드로 500억 원을 쓰는 GKL은 이들 카드사에겐 놓칠 수 없는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감사나 윤리 강령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카드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오히려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듯한 내부 심의 의견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국외 출장은 부패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GKL은 4년 전에도 임직원 자녀를 대거 특혜 채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연루돼 현재 대표이사 해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나라 돈으로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이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보통 5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됩니다. 이때 아파트 시세가 껑충 뛰기 때문에 임차권을 암암리에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웃돈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박진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근처 공인 중개업소를 찾아 임차권 양도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사고 팔고가 안 되는 건데 여기는요. 물건 나오잖아? 오늘 전화하면 그냥 와서 그냥 하셔야 돼. 1억 7천원 나왔어. 뒷값돈이. 이거는 프리미엄이고. 기존 거주자가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직장 근무지 이전이나 생업을 위한 원거리 이사 등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요새는 웬만한 직장, 식당 같은 데도 4대 보험 돼요. 4대 보험 되면 거기서 취직을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주면 그렇게 알 수 있는 데 있고. 양도인과 구매자가 나오면 중개업소와 연결된 브로커가 증빙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승인기관인 LH공사의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LH공사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임차권을 판 사람들이 이사간 주소지와 직장을 확인한 결과 같은 주소지이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도 승인 담당자가 지역에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관련 정보의 전산화도 안 돼 있다 보니 검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시켜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단독 승인보다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를 개선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 측은 앞으로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를 만들고 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사례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미국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하는 집세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예 먹고 잘 수 있는 캠핑카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LA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남쪽 실리콘밸리 근처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옆에 줄지어 세워진 여러 대의 낡은 캠핑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노숙 생활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차들입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는 캠핑카들입니다. 이런 캠핑카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Studio apartments, 1,500 start for just a one person. You get up into an apartment that actually has a little room, you go to 2,500 quick, and then it goes up from there.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집세는 지난 4, 5년 사이에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첨단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로 몰려오면서 소득이 낮은 원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he prices are going up since they're bringing more companies around, such as Google and Facebook. So a lot of the prices are going up now. So that kind of forced us to, be living in an RV.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집세가 급등하면서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속을 피해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캠핑카 노숙인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최근의 여러 발언 그리고 참모들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참모들보다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보다 분명히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I think I might have a somewhat
a different attitude and a different way than other people. I think perhaps I feel stronger and tougher on that subject than other people. 이 말로 보면 참모들과의 대북 발언 수위의 차이를 단순한 역할 분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신이 대북 압박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대화 국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며칠 전 폭풍전 고요라고 했던 수수께끼 발언의 뜻도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지금껏 보지 못한 강한 군대를 만들어냈다고 말해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Now it's at a point where it's very, very far advanced. Something has to be done. We can't allow this to happen.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태도이며 그것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선, 트럼프 우선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석민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죠.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서울의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고 내륙 산지엔 얼음도 얼 것으로 보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외투까지 걸쳤지만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더웠었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좀 놀랐다고나 할까요? 시장에선 벌써 두꺼운 털목도리와 털옷이 인기입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에 남산도 가을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상부터 울긋불긋한 단풍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때는 좀 더워서 반팔도 낮에는 입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천수만은 벌써 겨울 철새가 찾아왔습니다. 기러기들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곡식 나다를 찾아 먹기 바쁩니다. 일주일 전부터 기러기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겨울철이 되면 큰 곤이라든지 흑두루미 같은 40에서 50종 정도의 겨울 철새들이 천수만을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13.8도, 예년 11월 상순에나 나타나는 기온입니다.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에서 냉각된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다. 내일 아침엔 더 추워집니다. 서울은 8도, 대관령은 1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륙과 산간지방에는 서리와 함께 첫 얼음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가을 추위가 내일 낮부터는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세차를 하는 자동차, 얼마나 편할까요? 국내의 한 자동차 회사 연구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미래 자동차를 제작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지 정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세차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고자 차량에 아예 청소기를 달았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나온 로봇 청소기가 보닛에 올라가더니 돌아다니며 청소를 합니다. 하얀색 차를 사고 6개월 동안 세차를 안 해서 회색 차가 된 친구가 있더라고요. 세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로봇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차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수화를 하니 목적지가 입력됩니다. 자동차 경적이나 구급차 또는 소방차 소리가 들리면 차량 앞유리에 있는 LED 등의 색깔이 바뀌면서 어떤 소리인지 구별해주기도 합니다. 좌석에 앉으면 자동으로 매지는 안전벨트는 편리함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을 덜어주고 휴대용 전동 바퀴를 붙인 자전거나 휠체어는 곧바로 전동 자전거 휠체어로 탈바꿈합니다. 차량 바닥의 높낮이를 조절해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운전석을 제외한 시트가 필요 없는 자동차 또는 모든 공간을 적재함으로 쓸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자동차 회사는 연구원들이 낸 아이디어의 구현 가능성과 상품성을 따져 실제 차량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정연입니다. 서울대 전임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여성이 40%를 웃도는데 전임 교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전체 10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서울대 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다양성위원회가 국내 대학 최초로 학내 교원의 성비 분포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 교원 2,114명 가운데 여성은 318명,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여성의 비율이 40%를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전인적인 그 존재들로 키워내는데도 여성 교수가 많아지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그 여성의 능력을 믿어주고 그걸 펼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가 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면 시간 강사로 대표되는 비전임 교원은 77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겁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여성들은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수 사회는 남성으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교수님들이 남학생을 선호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분위기이고, 전임 교원이 되더라도 여성들은 학내 주요 보직이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과대 학장 등 전체 보직 교수 98명 가운데 여성은 13명에 불과했고, 학내 주요위원회에 참여한 여성 교수 비율도 14%에 그쳤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프로배구 정규리그가 모레 개막합니다. 지난 시즌 남자부 최하위 OK저축은행이 새로운 얼굴들을 앞세워 꼴찌의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OK저축은행은 괴물용병 시몬을 내세워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뒤 다음 시즌에 바로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새 외국인 선수들은 부상과 부진에 허덕였고 토종 거포 송명근까지 다치자 김세진 감독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간 OK저축은행은 올 시즌은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체 1순위 외국인 선수 구람이 지난달 컵 대회를 통해 실력을 증명했고, 트레이드로 영입한 김요한은 센터로 변신해 팀의 높이를 보강했습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우리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그런 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각오도 결연합니다. 작년에 너무 일찍 끝나서요. 1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였고요. 그 분노가 저희 팀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부에서도 지난 시즌 꼴찌 도로공사가 이변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박정아를 FA로 영입했고, 지난 2012년 활약했던 특급 외국인 선수 이바나가 다시 합류하면서 다크호스를 넘어 우승 후보로까지 꼽히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찬바람에 몸이 움츠러드는 하루였습니다. 곳곳으로 비까지 내리면서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는데요. 이번 가을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워지겠고, 대관령은 무려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다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부 곳곳으로는 비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밤 사이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엔 중부 내륙 지방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동해 바다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끝난 이영학의 딸 14살 이모양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양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이트라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